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야구단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야구 환혼론자 이용균 경향신문 스포츠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야구단도 기업 맞죠? 일단 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어떤 조직, 단체, 법인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하겠죠? 일단 법인이 기준이 된다면 야구단도 기업 맞습니다. 네.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단들은 대부분 독립법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기업 얘기가 있고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맞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돈이 이제 모기업에서 지원 광고금이라든가 기업 지원금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은 맞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는 회사.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내는 곳이라면 한국 야구단은 기업에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모기업에 의존하니까. 의존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물론 이윤 창출이 목표기는 하죠.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그래 많이 입장 수입도 받고 그렇긴 하지만 이 한국 야구단은 입장 수입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보다는 성적을 내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정의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다만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전격적으로 어쨌건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정의랑 맞다. 메이저리그 구단 기업이 맞다. 그래서 포브스가 보면 구단 가치들 매번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이 맞겠죠. 야구단도. 그럼 야구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요? 야구단이 버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입장 수익 있겠죠.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한국 야구는 객단가가 한 17,000원 정도 있어요. 그래요? 객단가라는 건 이제 비싼 좌석과 싼 좌석들은 이제 합쳐서 평균 내는 거니까. KBO 리그는 비싼 좌석은 한 8, 9만 원 정도 하고 싼 좌석은 한 1만 원 정도 하니까 17,000원 정도 되는데 메이저 리그는 지금 한 $200 언저리? 그렇게 비싸? 네네네. 비싼 구단은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 넘어갈 거예요. 최근에 오타니와 아주 큰 계약을 하면서 입장료가 더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야구단 한번 보러 가면 굉장히 거의 뮤지컬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된다. 그런데도 가족끼리 다 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평균으로 따지는 어떤 수치 같은 인덱스 같은 게 있는데 한 가족이 입장료 4장을 사고 기념품 2개 정도 사고 한 모자 2개 사고 핫도그를 4개 먹고 맥주를 한 잔 먹는 가격. 요걸 이제 인덱스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대충 따져도 꽤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돈으로는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굉장히 비싼 거고 입장 수익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야구단이 번호드리는 건 입장 수익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굿즈 사고 기념품 사는 기념품 매출 그리고 들어가서 먹을 거 먹는 F&B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푸드 앤 비버리즈 요거 이렇게 사는 매출 이런 것들이 일단 야구단에서 야구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고 거기 야구장 보면 이제 야구장에 붙어있는 광고들 그리고 야구장을 후원하는 스폰서 모아서 버는 비용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크게 주목받는 비용은 중계권료. 중계권. 그렇지. 이제 KBO 리그는 KBO 리그 전체가 이제 각 구단별로 중계권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리그가 통으로 이제 중계권 규모를 계약을 하는데 메이저리그는 구단별로 따로 하는 겁니다. 전체 중계권이 있고 구단별로 따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연고로 하는 팀들은 중계권료가 굉장히 커지겠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작은 도시들은 중계권료는 좀 작아질 테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서 메이저리그는 돈을 잘 버는 빅마켓 구단 그리고 돈을 벌기 좀 힘든 구조인 스몰마켓 구단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마켓 구단들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도 빅마켓 구단들이 벌어들인 돈을 스몰마켓 구단에게 좀 나눠주는 제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이 그럼 빅마켓은 아닌 그렇죠. 스몰마켓 구단이죠. 이름이 템파베이 레이스. 템파베이 레이스. 템파베이 레이스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템파베이 레이스는 플로리다 지역에 여기 플로리다 지역에 메이저리그 구단이 2개가 있거든요. 마이애미 말린스라는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있는데 최지만이 있었던 팀이잖아요. 템파베이 레이스 그렇죠. 최지만이 월드 시리즈까지 갔던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여기가 마이애미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부촌이잖아요. 플로리다도. 근데 플로리다 지역에서도 야구보다는 거기 풋볼이 굉장히 인기 있는 동네고 야구단 2개 자체의 장사는 잘 안 돼요. 게다가 템파베이 레이스는 생긴 지도 아주 오래된 팀은 아닙니다. 1998년에 창단을 했고 그때 메이저리그가 28개에서 30개로 늘어날 때 두 군데를 어디가 늘릴까 하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템파베이 데블레이스랑 두 팀이 생겼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2001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로 활약할 때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템파베이 데블레이스 당시 데블레이스는 그때 같이 창단했는데 우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고 계속 만년 한 10년 동안 꼴찌만 했어요.
그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소속인데 그 동부지구에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이런 거기서 어떻게 이겨? 강팀들이 있어서 거기서 우승하기 너무 힘들고 맨날 뭐 4등, 5등 뭐 계속 팀 하락세 10년 내내 거의 꼴찌만 했던 그렇죠, 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던 템파베이 레이스가 어떻게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잘해지는 그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1998년에 창단해서 거의 100회쯤 하다가 2008년에 11년째죠. 갑자기 이 팀이 월드 시리즈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돈 없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기업, 중소기업이 그렇죠. 강소기업으로 된 거예요. 정말 대기업들을 다 특히 그렇지. 뉴욕 양키스를 그렇지. 이기고 월드시리즈 올라가는 장면이어서 그때 템파베이 레이스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2007년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일단 야구단이 처음 생길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이 돈 많이 번 걸 가지고 뭔가 좀 유명한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착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가장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단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스 나이몰리라는 이제 그 사장이 템파베이스 처음 생길 때 레이스를 창단할 때 저희가 할게요라고 해서 이제 야구단을 만들게 되는 구단주가 되는데 나이몰리도 유통업을 기반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구단을 갖게 됐는데 이 야구단이 생각대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템파베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야구장 위치예요. 야구장 위치? 트로피카나 구장이잖아요. 네. 거기 근데 위치. 그 야구장 위치가 다리를 하나 건너와서 보게 돼 있는데 이 다리가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야구장에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 야구장에 가려면 그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야구는 항상 뭐 7시 연저리에 시작을 그렇지. 하는데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게다가 한남대교 지나야지 경기장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잠실구장도 거기까지. 올림픽대로 막히면 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 야구장의 위치도 좀 문제가 있었고 신생구단이니까 뭐 오랫동안 뭐 이 팀을 지켜보았던 뭐 팬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팬을 모으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입장 수입이 줄어드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비싼 선수를 못 데려와요. 게다가 애써서 비싼 선수를 데려왔더니 잘 못하는 일도 있었고 FA대로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10년 동안 굉장히 템파베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몰리 구단주가 유통업 했다고 그랬잖아. 유통업은 이제 이윤을 중간에 과정을 짜는데 굉장히 능한 리테일을 또 했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비용 축소에 급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3, 4년까지는 가진 돈이 있으니까 막 쏟아부었겠죠. 근데 돈이 안 벌리니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돈을 막 쥐어짜요. 그렇지. 성적이 안 나오고 구단이 돈을 못 벌리니까. 안 되니까 그거라도 줄여야지.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입장료가 싸면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 F&B라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음료를. 그래서 나이몰리 구단에서 돌아다니다가 구장에서 안 파는 피자를 먹는다? 혹은 이 구장 안에서 안 파는 과자를 음료수로 먹는다? 그럼 쓱 가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안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느 출입구로 들어오셨어요? 저쪽 출입구요. 그러면 그 출입구 그 가드라고 하나요? 경호원 자릅니다. 파이어입니다. 이걸 왜 들고 오겠어? 제대로 검문 검색 안 했다. 그런 것까지 검사를 해요? 회장이? 그런 식으로.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서 안 팔고 있는 뭔가 땅콩 같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땅콩 과자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왜 갖고 들어오냐? 이거 우리는 외부 음식 판이 금지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필요한 거라서 했는데 안 듣고 쫓아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동네 일종 요양원 같은 데서 이제 그 어르신들 노후를 즐기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단체로 관광 오셨는데 약간 당뇨 같은 게 있으셔서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땅콩으로 채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떨어지면 얼른 채워야 되는 그래서 그 특수 과자인 건데 우리 야구장에서 파는 거 아니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그게 템파베이 지역제 대소특필됩니다. 이런 것도 용서하는 기자들이 좋아하지 그런 거. 못된 구단주. 결국은 나이몰리 구단주가 비용 축소도 안 되고 막 평판도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야구장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해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 구단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낌상 뭔가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죠. 그때가 2005년 연저리, 2005년 연저리에 이제 구단이 매각이 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새 구단주 인물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투자 전문가들. 그래서 야구단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튜어트 스턴버그라는 구단주가 이제 들어오고 그 스튜어트 스턴버그가 똘똘한 이제 후배들 딱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야구에 관심이 많고 그때 맷 실버맨 사장과 그리고 앤드류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데려옵니다. 스턴버그와 실버맨, 프리드먼 모두 월스트리트 출신이고 스턴버그와 실버맨은 골드만삭스는 우리도 잘 알는 회사죠. 그리고 프리드먼은 베어스턴스를 거쳐서 밀마크 캐피털에서 일했던.
지금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에 한 명의 이름 굉장히 익숙합니다. 앤드류 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LA 다저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LA 다저스의 지금 사장으로 일하는 그 가치 투자에 굉장히 네. 능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너무 잘 나왔다. 2007년, 2008년이면은 왜 이게 그렇죠. 그런 빅쇼트에 게, 나왔던 있을 때잖아. 네, 그 전에 딱 나와서 맞아요. 야구단으로 나와서. 갔고 그때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일종의 나이몰리가 비용을 쥐어짜는 그 경영을 했다면 이 새로운 스턴버그 중심의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가치 투자 형태,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 투자 형태로 야구단의 어떤 경영 방식을 바꾸게 되죠.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야구단이 상품이라면 상품의 이미지부터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를 바꿀 때 한 10년 동안 동부에서 꼴찌했던 팀에서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경기장에 왔던 팬들 내쫓고 그러면 이 땅콩 가지고 사람 내쫓을 정도면 쪼잔하게. 팬들이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 그래서 팬들이 야구단을 응원하는 맛은 우리 팀이 좀 내가 응원하는 가치가 있도록 내가 응원하는 가치가 있는 그렇지. 팀이야 이런 느낌을 줘야 그렇지. 되잖아요. 성적은 꼴찌 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안 가져야지.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뭔가를 하는 그렇지. 팀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일종의 서베이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그래서 리브랜딩. 템파베이 데블레이스라는 팀이었거든요. 네네. 원래 아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두 팀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신생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세 보여야 돼. 구단 이름이 맨날 약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생팀이니까 세 보여야 돼. 그래서 애리조나는 방울뱀, 뱀을 마스코트를 썼고 템파베이도 데블레이스 악마 가오리라는 굉장히 바다의 흉폭자 같은 그런 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썼었는데 이게 데블 들어가는 게 이미지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네. 이전에 나이몰리 구단주일 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어. 쪼잔하고 악마가 흉폭하고 막 이런 약간 이미지잖아요. 데블 팀 같잖아 이미지 자체가. 자꾸. 그렇지. 그래서 데블을 뺍니다. 그건 잘하는 결정이네.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돼요. 레이스. 어떤 그 동네 지역의 또 가오리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레이에는 사실은 가오리의 뜻 외에 햇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엑스레이에 쓰는 것처럼. 플로리다. 광선.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지역의 따끈따끈한 햇살 이런 이미지로 팀의 분위기를 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즘으로 치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이제. 어떤 것들이? 일단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유명 블로거에게 가서 블로거가 요즘도 유튜버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여러분이 뭐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할게요. 이런 거 공약 같은 거 많이 걸잖아요. 그 블로거가 에이즈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 입찰을 하고 경매를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원하는 팀의 야구 팬을 1년 동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런 글을 블로그에 자기 그렇죠. 블로그에 쓰겠다. 워낙 유명한 블로거였고 이것저것 하는 블로거지만 이번 펀드레이징을 통해서는 내가 특정 야구팀 응원해줄게. 그때 이거를 아예 구단이 나섭니다. 맷 실버맨이 나서서 그러면 저희 팀 응원해서 돈을 확 많이 내고 기금은 에이지 퇴치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 블로거도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는 우리 그 10년 동안 꼴찌했던 팀이지만 템파베이를 응원할게요. 뭔가 이전 구단주에게 쪼잔하고 그랬던 이미지가 확 바뀌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마케팅의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비용 절감을 해갖고 일일이 찾아가갖고 막 이거 쓰면 안 돼요, 사오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스타들이 나가서서 막 만약에 지나가다가 템파베이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냥 표를 막 줘요. 이런 식으로 직접 다가가는 약간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도 도입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완전히 어떤 선수들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는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의 선수평가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선수평가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물론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타율 장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게 그 중요하다. 핵심이었죠. 그게 출루율이 중요하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수를 내고 점수를 안 주는 방식에만 집중을 했어요. 점수를 내려면 잘 치는 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치는 타자는 비싸지는 거예요. 점수를 안 주려면 좋은 투수가 막 던져야 되잖아요. 비싼 투수가. 그러니까 투수 가격이 비싸죠. 요 두 축이 비싸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점수를 잘 내고 점수를 덜 내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본 게 오클랜드거든요. 근데 오클랜드가 주목한 방식은 야구는 잘 치는 타자도 어차피 한 번 들어와. 돌아가면서 한 번 들어와. 잘 치는 타자 한 명을 1, 3, 5, 7번에 쓸 수가 없어. 다 똑같이 한 번씩 들어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따져보니까 두 팀은 똑같이 아웃 카운트 27개를 갖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클랜드가 주목한 게 아웃을 안 당하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게 출루율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루율은 계산할 때
무슨 뭐 볼넷을 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웃을 안 당한 타석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하는 것처럼 템파베이도 그러면 데이터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올라가. 우리 주식할 때 보면 뭐 ROE 따지고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구단 선수의 가치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프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는 투수가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수비수가 공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구공의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 타자가 나왔을 때 이 투수랑 만나면 야구공이 타구가 주로 어디를 가더라. 네. 이런 것들을 전체 메이저리그의 내야를 16개로 나눠요. 대충 두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개로 나눠서 이걸 쪼갭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비수를 옮겨놓는 방식을 씁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프트가 그치? 다 익숙한 거지만 그걸 그때 템파베이가 도입한 맨 거야? 처음에서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에 또요? 그게 첫 번째 시프트라는 거고 시프트. 네, 두 번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이제 템파베이가 10년 만에 우승을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가는 데 시프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면 다른 팀들 딱 보고 그래 다 따라하지. 저 효과적이네. 그렇지.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템파베이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두 번째가 오프너라는 겁니다. 오프너. 오프너는 대개 야구는 선발 투수가 나와서 네. 5일 만에 한 번 나와서 한 6이닝, 7이닝을 딱 던져주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이닝, 7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선발 투수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투수들 뭐 요즘 막 3천만 달러씩 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비싼 선수를 내올 돈은 없잖아. 무슨 방법이 있지? 보통의 선수들을 네. 짧게 써요. 따져보니까 이게 또 데이터의 변화 방식인데, 자, 우리는 야구를 대충 보면 선발 투수가 잘 던지고 4번 타자가 잘 쳐야 이기는 경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템파베이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회 점수를 안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부분 야구가 시작하면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홈팀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 확률 53%에서 55%를 갖고 시작을 해요. 말공격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홈팀의 승률을 딱 주고 1회에 선취점을 내면 승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먼저 내는 팀이 유리한 종목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계산해 보니까 아주 비싼 선발 투수를 쓰는 것보다 1회에 점수를 안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1회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를요? 마무리 투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를. 5일 동안 선발 투수를 쓰는데 이거 6이닝, 7이닝을 얘를 한 번에 쓰고 5일 뒤에 쓸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5일 중에 한 3일 정도를 1이닝 막아서 1일을 막을 수 있으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템파베이가 그걸 합니다. 와. 마무리 투수를 1회 했어요. 그리고 이틀 쉬고 얘를 또 1회 했어요. 나머지를 2, 3회를 1이닝 던지고 나서 좋으면 2이닝도 맞고 그 다음 투수가 한 2, 3이닝 맞고 그 다음 투수 2이닝. 지금은 불펜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인데 그걸 템파베이가 맨 처음 시작했어요.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아니 비싼 선수를 쓰기보다는 덜 비싼 선수를 여러 명 쓰겠다. 3천만 달러짜리 한 명 쓰느니 100만 달러짜리 30명 쓰겠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은 포스트 시즌을 가면 많은 팀들이 선발 투수 혹은 그냥 선발 투수라고 하기 이상하잖아요. 스타트 피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새로 생긴 이름이 오프너예요. 1회 혹은 2회까지만 딱 막아줘요. 네네. 내가 진짜 몰랐던 거네. 이런 전략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야구의 전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야구를 볼 때 승리 투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데이터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투수의 승리가 팀 승리에 연결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누구든 나가서 승리할 수만 있으면 돼. 어떤 20승 투수를 갖고 있느냐가 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이 선수 노조가 그때 반대를 해요. 템파베이의 오프너 전략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선발 투수들의 몸값을 깎으려는 일종의 담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고. 그래서 오프너 전략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7천만 달러짜리, 아니 3천만 달러짜리 선발 투수 사다 놨는데 너 보고 약간 너 1회에는 딴 애가 나가고 2회부터 나가게 하면 내가 투수는 경기 시작할 때 나가서 막 이게 가오인데 가오라는 말 써도 되나? 로망인데 이런 걸 못한다는 저항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팀들이 이제 선발 투수를 한 3명 돌리고 나머지 이틀은 불펜데이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템파베이다 선발 2명, 3명 돌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 오프너 쓰는 이런 식의 전략을 씁니다. 이게 야구라는 경기 종목 자체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야구는 이렇게 해오는 것이라는 걸 깨는 거예요. 처음에 시프트를 도입할 때도 많은 야구의 전통주의자들이 야구가 120년 동안 수비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막연한 인상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프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드러났고 시프트를 하니까 왼손 타자들이 다 죽어나는 거야. 왼손 타자들이 타구는 되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수비수들이 다 막아내니까 오른손 타자들을 왼쪽에 다 몰려놓기는 좀 어렵거든요. 1루까지 던지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는 템파베이가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그게 만연해지니까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시프트를 금지시킵니다. 이제 금지시켰어. 그렇게 템파베이가 시프트 쓰고 오픈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1번 타자도 바꿔요. 1번 타자? 우리 일반적으로 야구에서 알고 있기로는 1번 타자가 이렇게 막 출루율 좋고 그렇지. 공도 오래 보고 그럼요. 도루도 잘하고 어. 이런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선수를 있는 게 뭔가 팀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템파베이가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라고? 메이저리그에는 투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오프너도 많이 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1번 타자가 출루에 점수를 내려면 일단 안타를 하나 쳐야 돼. 그 다음에 2루까지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타가 또 나와야 점수가 한 점 날 수 있잖아요. 적어도 3-4개의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점을 내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1번 타자를 그렇게 출루율 좋은 애로 내보내고 네. 뒤에서 이제 막 3번, 번트를 4번 내기도 하고 3번, 클린업이라고 그래 4번 잘 치는 있잖아. 타자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 아닌가요? 그랬는데 투수들이 워낙 세지니까 그리고 강속구를 던지잖아요. 음. 타자 4명 중에 2명이 안타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공을 제대로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점수를 내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슨 내보내고 보내고 불러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 모두가 다 홈런을 노리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해요. 그거는 템파베이가 시작을 했고 다른 모든 팀들도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1번부터 9번까지 다 홈런 치는 타자 삼진을 당하더라도 네. 홈런을 때린 적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야구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시프트도 금지시키고 도루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야구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너를 쓰는 이유는 1위의 점수를 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타석에 돌아오는 1번 타자를 제일 센 놈으로 붙이는 게 그렇겠네. 효과적이다. 그래서 1번 타자에 홈런 타자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최지만도 그래서 1번 타자로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야구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워낙 많이 내가 잘못 알았던 거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템파베이 같은 강소기업이 아주 돈이 많고 파워가 넘치는 이 강팀과 싸우려면 그 상식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약점을 찾아서 자신만의 강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때까지의 전통이고 그때까지의 상식이었던 거라. 요거를 템파베이가 바꿔나가고 이것들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지금 세상의 모든 기업들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템파베이 레이스 보면서 전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중소기업이 그 전에 리더까지만 해도 약점을 알긴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 걔가 이제 했던 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였죠. 맞아요. 땅콩 못 들여보내게 하고 사람 내쫓고 조금 버니까 조금 쓴다. 그렇지. 만개 침라면 그런 사장님들. 그런데 이 템파베이 레이스 새로운 구단주야말로 정말 이 기업의 약점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돈이 없어.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져. 거기다가 이미지까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점들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홍보 방식도 바뀌고. 이를테면 리테일 기업으로 따지자면 이 물건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것 같아.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렇죠. 과자 같은데 질소 넣고 그렇지. 안에는 조금 만들고. 딱 그게 예전에 템파베이 레이스 구단주의 역할 그렇죠. 1이었네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야. 지금은 과자 포장 아예 바꾸는 거고 투명한 봉지로 만든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과자의 맛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과자가 이만큼 있던 거를 일렬로 세운다거나 뭐 다른 방식 뭐 입에 들어가는 느낌을 바꾼다든가 아예 새로운 방식 이게 과자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템파베이의 성공 비결이에요. 야, 역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어지는데 템파베이가 그래도 매년 돈을 안 쓰잖아요. 연봉 순위로 따지면 27등, 28등 그래요. 30기 구단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 없고 싼 선수들을 데려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도 야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템파베이가 투수를 되게 잘 키워요. 네. 딴 팀에서 그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선수를 데려와서 여기서 막 키우고 이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투수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투수들 뭐 메이저리그 성공하기 위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가르쳐주나 싶은데 템파베이 가면 투수 코치가 그런대요. 그냥 초구를 세게 스트라이크 존에 던져. 그게 전략이야? 그게 전략이야. 이게 무슨 소리였대? 아니야 그냥 초구를 세게 스트라이크에 던져. 그게 다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만 하면 돼. 여기다 대고 무슨 구석에 던지고 변화구를 던지고 타자를 신경 써서 묘를 하고 이거는 다 야구 던져놓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네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초구 세게 던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얘기를 해주냐면 자 봅시다. 초구가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그럼 초구가 스트라이크가 되면 타자가 출루할 확률이 확 떨어져요. 초구가 볼로 시작을 하면 타자가 출루할 확률이 확 높아져요. 이거 당연하겠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먹고 시작하는 거나
안 먹고 시작하고. 그래서 투수들은 초구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하는 거고 타자들은 초구 스트라이크 오면 치려고 하겠죠. 근데 세게 던진 공, 내 있는 힘을 세게 던진 공을 항상 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통계를 보여줄게. 메이저리그에서 초구를 던졌을 때 홈런을 맞을 확률은 2%야. 그럼 안타를 맞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초구를 때려서 홈런을 나오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신 한 경기에 한 개 정도 나오겠지. 한 경기에 타석수가 이 정도 했으니까 2%면 50분의 1이고 50타자가 들어서 그중에 한 명은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그래서 만약에 네가 초구를 던져 홈런을 맞았잖아. 그러면 우리 팀 아무 투수도 그 다음부터 안 만다는 뜻이야. 아 그래?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템파베이 투수가 초구를 던져 홈런을 맞잖아요. 그러면 더가웃에서 모든 투수들이 박수 쳐줘. 네 덕분이야. 고마워. 나는 오늘 홈런 안 맞는 거야. 와.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고 와. 중소기업이 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와, 진짜 놀랐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경영진들이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안에 내부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초구 스트라이크 세게 던진다 이런 것도 야구 선수들이라면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페어뱅크스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투수가 있어서 되게 잘하다가 팔꿈치를 다쳐. 뭐 어깨인가 팔꿈치 조금 다쳐요. 그래서 잠깐 재활을 거쳐. 재활을 거치고 이제 다 됐으니까 돌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이제 다 나왔어요. 던질게요. 그래 초구를 세게 스트라이크 던져. 딱 던졌는데 빵 맞았어. 그 다음 타자에 또 맞았어. 그럼 투수 코치한테 가죠. 나 이거 잘못됐나 봐. 무슨 감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나 다치기 전에 괜찮은데 다치고 왔더니 막 맞아. 그래서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우리 시즌 끝나고 다시 봅시다. 이거는 불운이었던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맞으면 막 내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시즌 끝나고 보니까 오늘 다 잘 던졌어. 일희일비하진 않고 우리가 정해진 방향과 목표가 옳았을 때는 이걸 하고 나서 당장 지금 실패 아니에요? 볼 게 아니라 좀 더 롱텀으로 봐야 된다. 롱텀 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런 확률들이 모이면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 있거든. 그거를 보여주면 선수들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벌써 몇 년 쌓였죠 이제. 2008년부터 성공을 해서 쭉 이어져서 잠시 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템파베이는 새로운 전통과 어떤 혁신에 대한 어떤 습관이 배어져 있는 팀이 된 거지. 나머지 구들도 또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오프너라든지 물론 다 쓰고 있잖아. 다들 쓰면 템파베이는 뭔가 새로운 거 찾겠죠. 뭔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뭔가 또 새로운 것들. 또 새로운 거 찾아야 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본이 많고 돈이 많은 기업이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템파베이는 계속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건 좀 피곤하긴 한데 템파베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눈치를 채고 막 실제로 해서 앤드류 프리드먼은 다저스 사장으로 가잖아요. 선수 빼오는 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구단 직원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템파베이는 모든 직원들을 다 빼가요. 휴스턴도 빼가고 다른 팀을 빼가고 어디 감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템파베이부터 봐. 저기서 어디 빼올 사람 없나? 단장 자리 비면 템파베이부터 봐요. 팀들이 내려오려고. 실제로 많이 진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템파베이는 계속해서 혁신을 일궈내는 조직 기업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스포츠 부장께서 보시는 템파베이 레이스, 네. 강소기업으로서의 템파베이 레이스 어떤 교훈이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템파베이 레이스를 이렇게 막 변화시킨 초창기 감독, 2008년부터 감독을 했던 조 매든 감독이라 있거든요. 그 조 매든 감독이 템파베이 감독 거쳐서 시카고 컵스를 가서 시카고 컵스 염소 저주를 깨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조 매든 감독이 템파베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Don't be afraid to look sill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 매든의 적용 비슷한 건데 어리석어 보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각종 도전, 각종 실험, 각종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뭐 강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면 더더욱 변화와 혁신에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야,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또라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런 변화와 혁신이 세상을 좀 나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유튜버한테도 되게 귀감이 되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라이 같은 짓을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과감하게 기존의 원칙과 상식을 좀 뒤집는. 물론 이제 그 도덕 상규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템파베이 레이스 얘기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리더분들한테 또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 강연 나갈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